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좋고 연결로 이루어낸 부의 확장이다.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신축이 입지다. 신축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옆에 이 페이지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나 빌라나 이제 오피스텔 이런 걸 구입하시고 하는데 이제 그 돈이 모자라니까 결국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대출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 빌딩 부자들이 대출의 중요성을 왜 그토록 강조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내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다. 이게 구산동에 빌라를 사는데 9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9천만 원이 대출이 안 돼서 이제 발목을 잡았던 그런 경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레버리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려면 사실은 금융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복잡해져서 그때만 해도 과감하게 베팅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의 틀을 깨지 못한 탓이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저축과 달리 심리적인 장벽이 매우 높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확신이 없다. 자신의 틀과 알을 깨지 못하면 눈앞에 보석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진짜 맞죠. 근데 약간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내가 못 보면 어쩔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근데 최책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게 다행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경매로 돈을 이제 낙찰을 받아요. 받으면 법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브로커들이 쫙 오거든요. 대출 브로커들이. 그럼 낙찰 받은 사람한테 막 명함을 전달해줘요. 우리한테 받으라고? 네. 경락자금 대출의 원리는 이렇다. 지방에 있는 제2금융권들은 수도권에 비해 대출 고객이 적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많은 편이다. 유동성이 많다는 건 그 금융기관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선 이 유유자금을 어떻게든 굴려서 돈을 버는 게 낫다. 법무사들은 이처럼 대출 여력이 있지만 돈 빌려줄 곳이 적은 지방의 제2금융권의 수요를 교묘하게 파고든다. 영업력이 뛰어난 법무사들은 이들 제2금융권과 손을 잡고 가장 좋은 대출 상품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판매한다. 이게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은 그 물건의 대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50% 이렇게밖에 안 해주잖아요. 근데 경락자금 대출은 막 70%, 80% 이렇게 해주는 게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 이런 데서 그런 데서 해주니까. 그런 데서 이와 같은 형태대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에 예를 들면 남부지법에서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는데 그 물건이 영등포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브로커들이 와서 명함을 줘요. 그럼 그 명함을 받아서 이 대출 조건을 확인해서 하면 그 70% 8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강남에 상가를 하나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근데 이 상가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껴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내용을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누구나 처음엔 호언장담했다. 자신이 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죽은 상가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아마 자신에게 그곳에서 장사를 하라고 할까봐 겁이 났나 보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 사람이 그런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붙고 아니면 냉정하게 돌아서고 돈 앞에서는 의리도 정도 없다. 아무리 사람 좋아 보였던 사람도 내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부동산도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결국 해결도 사람이 했다는 얘기죠. 상가 어때요? 저는 괜찮아요. 상가 괜찮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빌딩이냐 뭐냐에 따라서 그런 건 없어요. 지휘자 상가는 갖고 있지 않나요? 제가요?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었죠. 오피스텔을? 엄청난 과거였다 지금. 있었었죠. 아니 신혼을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다. 네, 매매로 오피스텔 매매로. 오 그렇게도 시작하는구나. 근데 저는 추천할 만하다. 왜냐면 혼수 비용이 안 든다.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서 아. 집값에 투자를 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오피스텔이 별로 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근데 다행히도 9호선 라인인지라 잘 모르고 했지만 알고 이게 나니까. 그런 사람 보면 운도 좀 따라. 맞아. 운도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돼요. 그거 보면 되게 번출하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네. 그 사실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쌌던 거죠. 네. 비싸서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오피스텔 매매를 충분히 사고는 남더라.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매매를 들어간 거고, 여기 이제 이분이 상가에 대한 의견을 좀 준비해줬습니다. 굉장히 그 주종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진짜 종류를 안 가리지 가려요. 않고 다 한. 그게 되게 많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굉장히 다양하게 라는 접해볼 수 그건 있는 진짜 책. 간접 경험에서 그 부분 정말 높이삽니다. 자, 상가 투자를 하려면 먼저 각 업종별 특성을 알아야 한다. 커피숍이면 커피숍, 뭐 휴대폰 가게면 휴대폰 가게. 각 업종별로 잘 되는 상권이 따로 있다. 한마디로 상권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상가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직접 세를 두고 장사를 해본 사람이라고 본다. 직접 가게를 운영해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을 알게 된다.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부동산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 19은 상가에 손을 댄 사람이다.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의 상권 분석력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말 상가를 투자하고 싶다면 주거용 부동산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여유 자금이 생겨서 손해를 봐도 큰 타격이 없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여유 자금이 생겨서 손해봐도 큰 타격이 없을 정도면 하지 말란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건. 근데 저도 주변에 보면 상가를 투자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옛날에 하신 분들이 좀 성공을 하시는. 그나마 상가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좀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었냐면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그 상가 있잖아요. 아파트 상가. 상가인데 그 중에 미용원이라든지 그 세탁소라든지 이렇게 안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활 밀착형. 생활 밀착형 그거를 싸게 사가지고선에 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이제 뭐 수익을 얻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가를 투자해서 한 사람들은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쉽진 않죠.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언뜻 생각해도 이게 너무 많은 그런 고려사항이 게,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쓴 이유는 독자들의 꿈을 위해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꿈꾼다. 직장을 다니면서 제2의 월급 통장을 염원한다. 사실 그들의 꿈이 그리 크지 않은지도 모른다. 한 달에 얼마라도 근로의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1,000만 원으로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엉뚱한 시도였고 어찌 보면 미친 짓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끝내 그 꿈을 이루었다. 목표 기간 내내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목표로 정한 월세 150만 원, 7개의 통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딱 100일이면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자기 목표를 달성했고, 그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저희도 이런 앞으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그게 이제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론적인 지식을 쌓고 또 간접 경험을 좀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때 저희도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자, 경자인이 이번 책 평가, 종합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주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종합적으로 이 책이 뭐 권장할 만한지 아니면 참고할 만한지 이런 걸 평가해 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4점. 권장 도서이다. 선택적으로 필독할 만한 책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 흥미를 따졌을 때 자기의 스토리를 풀어가다 보니까 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유용성으로 따졌을 때 간접 경험 측면에서 되게 여러 가지를 보여줘서 좀 적절히 유용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를 따졌을 때는 아무나 읽을 수 있겠다. 되게 에세이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성시적 평가죠. 네. 일단 책 자체가 거의 60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좀 꽤 두꺼운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도가 좀 빠른 편이긴 해요. 짧은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라서. 그런데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 저는 2주 이상 걸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빨리 읽으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2주는 좋게 걸릴 것 같다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변인에게 추천 의향이 있는지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 보니 적극 추천하겠다. 그리고 책값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가? 아깝지 않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목표인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책 이제 후반부에 보면 각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이게 이제 탑사를 하거든요. 여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전국의 부동산을 한번 쭉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나름 또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 사실 뭐 저희는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수도권에 살면 지방에 가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는 거 빼고는 생활 공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해당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가격 차이가 예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성선희 기자의 월세 여왕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